정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부 아닙니다. 이렇게 전달을 받고 저로 하여금 이거 반드시 실천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잠깐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제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급 사회복지사 김시자 박사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행정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은 개발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아주 무식합니다. 그런데 김시자 박사가 있어서 이 백연머리 송사가 아니라 아침 밥상머리에서 제가 사회복지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한하는 제 멘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키고 싶어드려서 했던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기 서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는 청중들을 앉아서 듣게 하시고 서서 얘기하는 게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16도로를 만든 게 1963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동안 개발 중심의 도정들이 집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제는 도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정이 세 가지. 첫째가 복지, 두 번째가 환경, 세 번째가 교육. 이게 앞으로 도지사가 할 일입니다. 복지가 그렇게 중요한 도정의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42년생입니다. 혹시 194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1942년. 제가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버리지 보고서 아시죠? 이것도 제가 책상머리에서 제 김 박사한테 배운 건데 그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발표가 됐다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복지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니냐, 1942년생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지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고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복지는 은전을 베풀거나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복지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사자들이 요구해야 될 권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직사회를 포함을 해서 마치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 사고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에 관해서 거기에 쓸 돈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사회복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원을, 돈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물음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나 행정에 하는 사람들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헌법 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고 지금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을 포함을 해서 정치나 도정의 중심이 사회복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재편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대학생 반값 등록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당한 반값 등록금을 못 해드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주도 예산이 3조 5,800억입니다. 거기다가 1%만 우리가 전략을 해서 쓴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4개 대학 대학생 18,400명에게 전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391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걸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도지사가 되면 확실하게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사회복지 여러분들께서 15개의 아젠다를 주셨습니다만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까지 왜 안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해서 행정이 공급 중심의 행정이었습니다. 이제 수요 중심의 행정으로 철저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처칠 수상에 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메리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19살 때 죽었어요. 그런 처칠 수상에 자기 아들 보고 하는 얘기가 메리가 이제 죽었다. 자연이 질서로 돌아갔다. 죽어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었다고 이제 처칠 수상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살아서 똑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아젠다를 내놓으시기 전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권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제가 도예산 말씀드렸죠. 3조 5,800억이던데 그 가운데 뭐 부분적으로 잘못됐던 것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사회복지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22% 수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092억. 근데 우리 정부 예산이 우연하게도 도 예산이 딱 100배입니다. 지금 358조거든요. 근데 정부 예산의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29.6%입니다. 제주도가 왜 정부 예산보다도 사회복지 부분의 8%를 적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셔야 됩니다.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장할 여러분들이 몫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젠다는 제가 서약을 한 대로 성실하게 이제 이행을 할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수혜의 대상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예산이 부문별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사가 되면 도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부분에 해당해야 될 예산 포션을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25%가 됐건 30%가 됐건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복지사 협회를 포함해서 사회복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시라 이렇게 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장도 잘 모르면서 사실 사회복지는 현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책상이 아닙니다. 근데 책상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다뤄지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정부 예산 자체도 전에는 항목별로 보조금을 주고 교부세를 주다가 차차 포괄적으로 예산을 주고 아마 여기 박 교수장님 계시지만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개선돼 나가는데 특히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도가 직접 밤나라 배나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가 가용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 파일을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집단끼리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집행의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수 치달라 좀 크게 치세요. 그 다음에 일들은 이제 전문직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도지사한테 되게 인사를 하다 보면 뭐 근무년수 따지고 누가 승진해야 될 거냐 이런 것 따져서 그분이 경력이나 전문성하고는 관계없이 보직들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러한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저희가 지방정부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직 중심의 보직이나 승진제도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광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제주에서 관광 먹고 산다 그러면서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서 관광직 전문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제가 지사가 되면 관광직을 신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광국장 그러면 관광직이 하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있으면 사회복지 분야의 국장은 반드시 사회복지 전공자나 사회복지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제도정이 전문화를 통해서 낭비가 없고 또 하나는 책상머리 행정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 기본적인 제 입장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도지사가 할 일은 길을 만들고 개발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복지, 교육, 환경입니다. 특히 이번에 행정시장 예고자로 박희수 의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유는 딱 합니다. 저분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정말 복지를 아시는 분. 물론 제 앞에 삼다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기는 제가 만들었지만 지키기는 우리 박희수 의장님이 지키셨습니다. 이 제주 고유의 산업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주시장이 제도 인구의 3분지인가요? 관장할 수 있는 제주시장이 복지 전문가가 되셔서 복지 중심의 우리 도정을 꼭 제가 집행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회복지에 관한 한 거기 쓸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은 절대 해서 안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게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아마 박희수 의장님 행정시장 되시고 제가 도지사가 되면 둘이 오손도손 잘 상의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사회복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제가 낙선 안 되더라도 박희수 의장은 꼭 행정시장 당선 지켜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안무서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말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1급 사회복지사 김시자 여사님의 남편분답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갑니까? 예. 공정하게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신구범 후보님께서는 아마 서서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똑같이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질문도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두 번째 듣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현장에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협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어느 지역의 사회적 약자가 머리가 아픕니다. 두통이 심한데 자꾸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두통약만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두통이 낫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아픈 이유가 머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폐가 나빠서 머리에 두통이 오는 건 아니죠. 현장 가는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처방책을 현장에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정책 위반자들이나 일부 그러한 분들은 그저 나타난 현상만을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현장가의 진가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도지사 권한을 함께 공유하고 수평적 협치에 대한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과정이 있고 평가까지 공공과 민간 전문가와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그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되어서 협치를 지향하는 부분에 대한
그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2분 이내로 좀 죄송하지만 답변해 주시죠. 사실 그 협치 영어로 그러면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의민주주의 결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거냐는 점에서 협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도의 각종 위원회가 17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도에 등록되어 있는 게 무려 460개가 넘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협치입니다. 문제는 이 협치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지사인데 제도적인 수평적 협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구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수평적인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의지를 갖느냐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는 이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실은 처우 개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꺼려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4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것처럼 현장 가인 사람이 행복해야 복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는 물론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은 복지 발전을 위해서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은 사문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나 여성 관련 시설들은 사회복지 다른 시설에 비해서 60% 정도밖에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저희 같은 시설장들은 다 민형사상 범죄자가 되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 단계별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그러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박혜수 의장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집행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아까 봉사와 헌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그 책임에 상응하는 대가, 대우를 해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이신 분인 경우하고 지금 우리 임태봉 회장님 말씀하신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보수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봉사를 요구한다면 그건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동일근로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거 다 실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에서만이라도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직에 근무하든 어느 시설에 근무하든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법상에도 공무원의 수준까지 하도록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다. 노력하도록. 노력만 하지 실제는 안 하는 거거든요. 아마 저희들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단계적으로 반드시 실현을 해드릴 겁니다. 다음은 제주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사회복지 공급 시설은 전국 평균보다 약 1.7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각 지역의 도민의 복지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장과 바닥의 민심 전달이 쉽지 않고 공공과 민간이 일관되고 일접한 연계 체계가 미흡한 것도 그 한 원인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급시설 활용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나 지침에 묶여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그리고 차별화된 복지 전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공급 구조는 많은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는 낮아지는 이러한 반비례 현상,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제도와 틀 속에서 계속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지침이나 제도까지 다 혁신적으로 바꾸는 아주 개혁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필요한데요. 혹시 우리 신구범 후보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 법률이나 규제, 제도, 체계의 문제들입니다. 대개 선진국들은 네거티브 시스템, 이거를 빼고는 다 해도 좋다, 이렇게 규정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나 규정들이나 지침을 보면 이거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소위 파지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처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제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을 할 때 규정을 보면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규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수요자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느냐면 하도 답답해서 실수 인정제라는 것을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공익에 적합하고 효율적이고 부정을 안 하는 경우라면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실수 인정 제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사 낙선하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시행은 안 됐지만은 우리나라 전체의 그 규제 중심의 법제도, 그래서 어느 시설 같으면 몇 명을 둬야 된다? 보수 수준들은 하나도 안 맞춰주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 공급 능력은 있으면서 수요를 충족 못 시키는 괴이한 현상들이 오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지사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하고 좀 테스트포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은지, 법을 고쳐야 될 사항이라면 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넣어서라도 고칠 것이고,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이 테스트포스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함으로해서 결국은 제도의 공급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유용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신구범 후보자님의 공약, 대표 공약 중에 그 사회복지계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토종자본 4조원 조성과 매년 5,000개의 일자리 창출, 제주관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은 요즘에 사회적 경제라는 미래형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적, 직업적 취약계층들에게 대단히 미래형 직업적 일자리로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관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결국엔 사회복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 내에 약 11,000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각 대학에서 1,000명씩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연동된 일자리 확충 방안은 그 누구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야말로 장록 속에 자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현장에는 약 4,5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 2,400여 명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 일자리 확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예를 한번 들면 마사회 경마장에서 경마로 재산을 탕진해서 가족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마장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내 30대 기업에 복지 전문가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것, 공항에 천만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항에 사회복지사를 휴먼 서비스 전문가가 배치되는 것, 사회의 도처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면서 사회복지사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서 늘 저희들은 고민합니다. 생각을 확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 이 1,000명씩 늘어나는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는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일자리 확충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일자리는 돈이 전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에 대한 우리 인식의 문제들입니다. 사실
서구 사회를 보면 특히 스웨덴을 그 복지 예로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1인당 소득이 1000불도 안 될 때 이미 1930년대에 복지 정책들을 시행한 국가입니다. 우리 지금 1인당 소득이 2만 불 시대입니다. 근데도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만이나 욕구가 상당히 팽배해 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식의 복지를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자녀적 복지죠.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컨셉을 먼저 바꿔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가운데서 최고의 복지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돈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4조 원 규모의 토종자본을 만들겠다. 우리 제주도 GRDP가 12조인데 3분의 1 정도의 토종자본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4조 원의 토종자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가 TV 토론할 때도 우리 원희룡 후보가 자꾸 불법이다,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저도 토론하면서 상당히 답답한데 공격은 하기 싫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안 계시죠? 거의 다 쓰시죠? 단말기 할부금 한 달에 얼마 내세요? 대개 2만 원에서 4만 원 내실 겁니다. 그러면 할부금이라는 건 매달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SK나 KT가 이러한 앞으로 들어올 단말기 할부금을 담보해서 재작년에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게 무려 5조 8천억입니다. 그 푼돈을 가지고 앞으로 들어올 푼돈. 그러면 제주도에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 박 부소장님 잘 아시지만은 삼다수에서 400억 이상 순이익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관광복권이 있었습니다. 이 관광복권이 로또복권에 편입되면서 로또복권 수익금의 관광복권 몫을 배당을 매년 받습니다. 이게 8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싫어하는 경마장이 있는데, 경마장의 장애경마시설, 제주도에 있는 경마 가지고는 돈을 못 법니다. 여기 경마를 중계를 해서 대도시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베팅을 해서 거기서 버는 돈에 붙인 세금, 이게 레저세라 그래서 10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매년 앞으로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2000억쯤 됩니다. 합치면. 이 돈을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다수 누가 만들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관광복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마, 장애경마 제도는 다 모르시죠? 기업으로 치면요, 부채가 하나도 없이 매년 2천억이 순이익이 들어오는 아주 양질의 기업을 제주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4조 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 얘기를 했듯이 이 2천억 앞으로 매년 들어올 예상 수익을 담보로 하면,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유동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면 4조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서 정부가 국부펀드를 발행을 하고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이 2천억을 밑바탕으로 하면 4조 정도의 국부펀드, 저는 이걸 제주도 개발펀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펀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조 원 정도의 토종 자본만 되면, 지금 중국 자본들이 대부분 중국 자본이지만 우리가 7조 3천억 정도 외자를 유치했다 그러지만 실제 돈이 들어온 거는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조라는 돈을 만들어내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시는데 불편하면 제주 항공 사면 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정말 겨울철에 채소 보내기 어려우면 화물 수송기 한 대 우리가 사면 됩니다. 안 되면 풀무원 같은 것을 인수하면 됩니다. 이 기업들은 다 M&A를 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구상하는 거는 뭐냐, 사회복지 분야, 아까 이제
저 공항에 천막 친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고용 비율을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청부터 그거를 시범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이 행정이 사회복지가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은 사회 전체 기업까지 포함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주에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돈이 9천억이 넘는데 이 돈 가운데 5,100억이 어디로 갑니까? 롯데 면세점하고 신라 면세점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 버는 거예요. 제주관광공사 사장 구속됐지만은 관공사가 면세점 파는 건 410억밖에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크게 돈 벌는데 사회복지 부담금을 붙이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마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가 안 필요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최우선해서 좀 의무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을 마련하면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거의 전문가 수준이시라서 제가 지금 다음에는 그 제주형 도민복지 기준선 연구 2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도민복지 기준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정치와 복지는 국민의 행복이 목적입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운영하셔야 할 도시사 후보로서는 도민의 행복 추구에 따른 복지 향상 수준의 일종의 목표 설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만 제주도민의 평균적인 삶에 대한 일명 제주형 도민복지 기준선 혹은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의 견해와 관련한 보관이 있으신지 이런 걸 연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도시사를 할 때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복지 제도나 기준이 똑같아요. 획일적입니다. 그 제도는 좀 다르게 하면 안 될 거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연세대 교수라다가 교육부 장관까지 하셨죠. 안무성 교수지. 그 다음에 그 맹인 교수. 응? 지금은 교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제주형 복지시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큰 잘못을 범했던 거는 행정 중심이 복지시책을 만들었던 거예요. 수요 중심이 아니라.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후보를 단일화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그 고희범 전 민주당 도당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사실 그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제주 사회에도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선거 준비를 하면서는 구체적인 준비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개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사가 되면 구체적인 이 기준을 여러분들하고 협의하면서 꼭 만들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무거운 질문으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람을 성장시키는 투자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경영에 대한 바람이 각 분야에서 일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 기반 시대에서 사람은 핵심 원천으로 사람 중심 경영 패러다임에 힘입어서 사회 도처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존경받는 리더들의 특징은 사람에게 투자하여 사람을 성장시킨 지도자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수준 향상과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성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체계적이고 다면적인 직무 전문성 향상 연수라든가 해외 선진지역 및 시설 등 타지역 간의 교류 증진 사업 추진 등 이러한 뭔가 새로운 선진지에 대한 어떤 기회를 통한 연수, 힐링 제도 같은 거를 도지사가 되시면 혹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할 겁니다. 뭐냐면 도지사를 하면서도 제가 공무원들을 6급 공무원 중에 40명씩 선발을 해서 매년 1년씩 외국에 보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외국 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든 그냥 배낭 메고 돌아다니다가 오든 무조건 1년씩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 그분들이 능력이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아마 제가 계속 지사를 했었으면 제도 공무원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이 됐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삼다수 얘기, 관광복권 얘기, 컨벤션 센터, 이 여러 가지 제도들, 이거 공무원들이 해낸 겁니다. 어디 도시사가 했겠습니까? 제도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자질은 우수합니다. 환경이 안 맞고 자극이 없어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회복지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수하신 분들입니다. 기회를 못 갖고 환경이 자극을 못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첫째는 일자리 충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교육하고 훈련입니다. 해외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선은 이게 역교육이라 그럴까요? 사회봉사 사회복지사들 가운데 도청에 가서 몇 개월씩 근무하게 하는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그 다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역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 아까 우리 임태봉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유일한 자원이 물하고 바람하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들을 키워내는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